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24일 앞둔 오늘 국민의힘은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심판하는 거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곧바로 그런 식의 심판 선거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종섭 대사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여권에선 이 대사 거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첫 소식 배양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일성은 심판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만든 난장판을 심판하는 국회 심판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범죄 연대라며 국민의힘은 미래 전진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 한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함께 참석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심판 선거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선대위가 어려운 결정을 피해선 안 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최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여당에선 이종섭 대사 도피 논란에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마포을 하문경, 안양 동안갑 임재훈 후보 등 9명이 이 대사를 향해 자진 귀국해 수사받으란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격전지 후보일수록 이런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등 여권에서 논란이 잦아들고 있지 않은 이 대사의 거취를 두고 논의가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이 대사 관련 질문을 받자 한 위원장이 말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민주당도 오늘 후보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양문석 후보에게 스스로 수습하라고 했습니다. 양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한 당 지도부와 재차 각을 세운 건데 이재명 대표는 공천은 최고위원회가 하는 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자가 자신의 공천 재검토를 요구했던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향해 다가갑니다. 워낙 저한테 화가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수습할 수 있는 건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양 후보 공천을 유지하자 양 후보 스스로 결단하길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양 후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매국노에 빗댄 칼럼을 쓴 게 논란이 됐습니다. 칼럼은 시민단체 시절 썼던 걸로 지금은 변했다고 양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는 김 선대위원장의 잇따른 이견 표출에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계와 친문계 간에 벌어졌던 이른바 문명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낙마한 서울 강북을 지역은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2인 경선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 의원은 이번에도 득표에 30% 감산 조치를 적용받고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으로 25% 가산점을 받습니다. 결과가 뻔하잖아요. 박용진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나? 안규백 전략공관위 위원장은 특정인을 위해 룰을 바꿀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을 비롯한 6명을 제명했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위성 정당으로 보내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한 겁니다. 현역이 있어야 앞순위 기호를 받아서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혜지 의원 등 8명을 위성 정당으로 보낸 지 나흘 만입니다. 지난 총선 때에도 이 문제로 비판을 받자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두 거대 정당은 이번엔 당연하다는 듯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남해에서만 10명이 숨졌고 오늘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두열 기자입니다. 조명탄을 쏴 밤바다를 밝힙니다. 구조대원이 배를 붙잡고 있던 선원 1명을 구조합니다. 생존자 1명 구조 완료. 현재 추가로 1명 구조차. 오늘 새벽 2시 44분쯤 경북 포항시 구룡포 앞바다에서 6명이 탄 홍게잡이 여선이 전복됐습니다. 배 밖에 있던 3명이 먼저 구조됐고 이어 잠수 요원들이 뒤집힌 배 안으로 들어가 2명을 더 찾았습니다. 급격하게 넘어지다 보니까는 에어포켓의 공간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온이 그리 많이 낮지가 않아요. 13도 정도 돼가지고. 하지만 1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실종된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선장의 말에 따라 침몰된 배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옆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 인근에서 승합차와 승용차, 버스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도로에 여기저기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마을버스를 비롯해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13명이 다쳤지만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80세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기후 변화 등의 이유로 사과 생산량이 줄면서 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싸졌죠. 정부가 값을 내려보겠다면서 역대 가장 많은 돈을 풀기로 했지만 사과가 모자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말 장을 보러 나온 쇼핑객들은 사과 할인 행사가 반갑습니다. 전번 달보다는 좀 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2만 원 같거든요. 근데 이게 11,000원이니까 조금 내리는 기분이 들어요. 사과값 폭등에 정부는 농산물 납품 단가 지원 규모를 기존 204억 원에서 96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사과 유통업체는 1kg당 4,000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쏟아부어 납품 가격만 내리는 정책은 오히려 가격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3사의 지난 1, 2월 사과 매출은 딸기와 귤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으로 수요는 줄지 않으면서 오히려 매출이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론만 의식해 예산 지원에만 집중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다른 대책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과가 당장 부족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책도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저장 비율을 좀 확인을 한다든지 사과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과거 일본에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돼 논란이 된 EM이란 미생물 용액이 있습니다. 이걸 쓰면 집단 따돌림이 사라진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으로도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용액이 우리나라에도 건너와서 전국 지자체들이 나서서 홍보하고 또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 같은 전문가까지 동원됐습니다. 뉴스비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의사가 TV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EM의 효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EM 깔끔 발효액을 좀 희석을 했어요. 한 10cc씩 이 피부 질환 부위에 직접 이제 도포를 했습니다. 이제 발랐어요. 하루에 3번씩. 이분이 95세 된 여자 환자. 보통 이제 병원에서 또 항생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가 넘어가니까 실제로 저렇게 깨끗해졌어요. 확인된 이야기인지 취재진은 해당 의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의사는 취재진에 당시 검증된 사실을 말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효과들이 있었다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고 그 효과가 정말 있었으면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겠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신 거예요? 편집해서 방송을 쓴 거지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입증을 쓴 거죠. 오히려 본인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내 허락도 안 받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 나는 오히려 피해자죠.
EM은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으로 업체들은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등 80여 종이 들어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EM을 만드는 배양기를 주민센터에 설치해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생물은 토양의 비료로 쓰이거나 쓰레기 탈취용으로 쓰이는 등 주로 농업에서 활용되는 데 반해 일부 지자체들은 EM이 수질 개선이나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에도 좋다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에 납품하는 업체 측은 인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토피에다 바르게 되면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납품하신 지자체들이 그렇게 여드름에도 좋고 아토피에도 좋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아니요, 제 사용 설명서에는 여드름이나 아토피 그런 건 없습니다. 업체 측은 또 기존에 알려진 EM과 현재 유통되는 EM은 사실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80년 전은 그거는 한 30년 전에 나온 이야기. 30년 전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실질적으로 조사에 등록되어 있는 균은 유산균 한 종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그 대신 이제 80년 전은 아니지만서도 최대한 6개, 8개 정도는. 또 다른 업체는 탈취만 인증을 받았는데 그 외의 용도를 포함한 사용법 영상을 올렸다가 취재 과정에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친환경적이다, 인체에 무해한 이런 문구들을 사용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유통 차단을 요청을 한 거죠. JTBC가 전국 지자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EM을 생활 용도로 이용하는 지자체는 모두 96곳이었는데 이 중에서 53곳은 지난 5년간 2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EM의 효과라고 홍보되는 탈취나 토질 개량은 EM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굳이 EM으로 뿌릴 이유는 없거든요. 광합성 세균을 따로 배양해서 제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해서 내보내야 되죠. 정확하게 통제성이 있는지. 지자체는 업체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어디 좋다, 과학적 성능이 나가 이렇게 판단이 가지 그런 건 살 수 없어요. 이걸 갖다가 집에서 청소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생물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된 거는 그쪽 회사에서 할 일이지. 10년간 사업을 이어왔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 실제 부정 사업을 이렇게 계속 내려온 거였고, 근데 이제까지 EM이 전국적으로 다 많이 사용하는데 EM을 사용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거는 사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식약처는 탈취제 등 환경 개선 목적의 제품은 소관이 아니라면서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M은 30여 년 전 한 일본의 교수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취재진은 이 교수로부터 EM을 받아 한국에 처음 들여왔다는 관계자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EM이라는 글을 보고 일본에서 직접 수입해서 사용을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구세교라는 것이 구세자연농법이라고 해서 세상을 구한다는, 구세가 세상을 구한다는 종교거든요. 구세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등 수십 개국에 EM을 진출시켰는데 일본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취재진은 일본에서 오랜 기간 EM을 연구해온 교수를 어렵게 화상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比嘉照夫さんっていう、当時琉球大学農学部の教授だった人が、提唱者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が、彼が地球を救う大変革という本を書いたんですね。で、これがそういうこの本なんですけど、いいですかね。食料、環境、医療の問題がこれで解決するということで、 일본에선 이미 지자체의 실험이나 학계 연구를 통해 EM의 수질 정화나 토질 개량 효과가 적다는 결과가 수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変わらないよと、そういう農業関係では、影響を与えたわけですね。科学者の団体の発表っていうのは、一般の人って大体知らないんですよね。ちょっと、影響を与えたわけですね。一般の人は、どっちかっていうと、そういうことよりも、その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本に書いてある EM は、あらゆる問題を解決して、農業に使えば、すごく米とか作物が取れるようになるよっていう、そっちの方を信じる人の方が多かった面はありますね。 그럼에도 EM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M 側の人たちが EM に批判的な考えや行動をすると、
攻撃するっていうのがいろいろこう見聞き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朝日新聞の場合には EM から訴えられて裁判になりましたから、その裁判の結果、朝日新聞が完全勝利したんですけど、そうするとやっぱりEMを扱う気持ちってのは減りますよね。 일부 전문가들의 무책임과 지자체들의 무관심 속에 EM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채 퍼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드디어 서울 고척돔에 섰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라면서 팬들의 마음을 산 오타니는 큰 박수를 받으며 타석에 2번 들어섰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을지 이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척돔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타니를 보러 온 야구 팬들입니다. 이걸 구했다는 것 자체가 좀 설레고 저는 아무따 오타니를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경기에 나선 선수들도 축제를 즐겼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이 이제 같이 경기를 하고 같은 그라운드에서 지금 호흡하면서 지금 경기를 뛴다는 자체가 큰 경험이었었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였지만 오타니는 2번이나 삼진을 당했습니다. 다저스 감독은 오타니에게 아주 좋은 날은 아니었다라면서도 모두에게 흥미로운 경기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에 앞서서는 4년간 함께했던 옛제자 류현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ou know, I haven't connected with Hyun-jin. I would love to see him. So if he sees this, come hit me up, Hyun-jin. 그 시간 류현진은 12년 만에 사직구장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롯데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76구를 던졌습니다. 안정된 투구로 정규 시즌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친 류현진은 23일 잠실에서 열리는 LG와의 개막전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은 김하성은 오늘 저녁 고척에서 팀 코리아를 마주합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제가 5년 동안 홈팀으로 뛰었던 구장이기 때문에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한국 개막 경기는 오는 20일과 21일 열립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오는 21일과 26일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앞두고 내일부터 대표팀 선수들이 소집돼서 훈련에 돌입합니다. 관련해서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발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표팀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조금 한번 쉬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대표팀 운영과 질서를 위해서.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 감독의 입장에서는 황선홍 감독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항상 당장 닥친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오고 이기는 것에만 몰두를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이강인 선수의 선발을 또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선홍 감독은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은 운동장에서 풀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운동장에서는 얼마든지 뭐 선배 후배가 상관없고 주장과 또 이제 일반 플레이어하고의 상관관계가 크게 없는데 이거는 약간은 조금 이 운동장이라기보다는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너무 크게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협회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팬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네. 공유하는 것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안컵 전지훈련 중에 지난 1월이었죠. 대표팀 선수 일부와 또 축구협회 직원이 카드 놀이를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단순한 내기였다라고 했어요. 글쎄요, 뭐 저희가 대표팀에 있을 때에도 뭐 연습이 다 끝난 이후에 이 크로스바 골대 맞히기를 통해서 음료수를 사주는 그런 놀이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였는지 혹은 그 정도의 선을 넘어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대표팀은 다른 것보다 항상 눈여김을 받고 있는 곳이고 또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외부로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특별히 더 어떤 행동을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국가대표 감독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축구협회에서는 5월 초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라는 계획인데 해설위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자질을 좀 갖춘 감독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네. 뭐 오늘 잘해야지, 오늘 이겨야지, 네.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생각보다 경기장에 딱 나가기 전에 저에게 오늘 내가 경기장 안에서 감독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감정을 저에게 준 3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네, 누구? 뭐 히딩크 감독, 네. 그다음에 지금 리버풀의 클롭 감독, 그다음에 게레츠라고 이 벨기에 전설적인 이 선수 출신의 감독 이 3분이 저에게 그런 감정을 줬거든요. 다 외국인 감독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매 경기 경기장에 나와서 자신의 혼을 담아서 경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리더십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 한국 축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그 전제 조건은 뭐 국내 감독, 국외 감독 상관없이 네.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는 감독을 모시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한국 축구는 뭐 축구협회나 내부 그 파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외국인 감독이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외국인 감독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뭐 파벌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은 웬만한 멘탈이 아니고서는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자리예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외국 지도자들은 네.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유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축구를 어떤 외부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네. 외국 지도자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축구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사실 해설위원께서도 12년 동안 활약을 하셨잖아요. 국가대표로서의 무게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를 것 같은데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는 후배 선수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경기장에서 경기가 울리기 전에 도열에서 애국가가 울릴 때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을 저는 매번 대표팀 경기 때 경험을 했었는데 네.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걸맞고 합당한 경기력 그리고 합당한 태도로 대표팀 선수들은 경기장 밖에서 안에서 생활하고 또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만 이 한국 축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수들이 이 한국 축구가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어왔던 이 엄청난 어떤 성과들을 미래 세대에게 또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을 다하는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우리 선수들이 저희도 같이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관측된 황사가 밤사이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다시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등 오늘보다 7도에서 12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간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